자, 거기 보면은 가토 히로유키 있을 거야.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군부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회진화론이 뭔지는 아시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제사회 질서 역시 흘러간다는 게 사회진화론의 대표적인 거죠. 자, 일단 볼게. 경쟁이 발생하며 몸과 마음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자, 제국주의 국가들은 어떤 특정 국가를 식민지화할 때 이 사회질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네가 잘못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래 거 볼게. 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졌잖아.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 사람들에게 사회진화론을 설파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천연론이라는 책에서. 볼게. 약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부림을 당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유길준하고 윤치호 역시 조선은 대표적인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사람들이야. 자, 실로다 경쟁으로 인해 먼저 진보할 수 있는 바라. 이렇게 나와있잖아. 우리가 이거 하나 알자. 우리가 이제 이권 침탈이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심해져요. 아간파천 이후에. 그래서 이 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 딱 두 단체 있었단 말이야. 의병단체가 있겠고 또 애국계몽단체가 이렇게 있었잖아. 자, 이 두 세력 중에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애국계몽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얘네들은 사회진화론을 수용해서 우리 민족의 힘이 약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강대국한테 이권 침탈을 당하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자라는 목적하에 산업과 교육 육성 정책을 주로 펼쳤던 게 애국계몽단체의 특징이죠. 2번 사료. 제2차 아편전쟁의 소식을 들은 철종. 그 양이 서양 오랑캐의 무력의 사나움은 가히 미루어 알 수 있다. 연경 베이징은 우리에게 순지 입술과 이 같은 관계이니 연경의 위태로운 우리나라하고 어찌 편하겠는가. 2차 아편전쟁은 영푸 연합군에 의해서 청나라가 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청의 이권이 다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이들의 침략을 두려워했었죠. 그죠? 그 뭐 밑에 텐진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 이건 안 해도 돼. 세계사는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 조선 수비대 항전. 조선 수비대는 난간에 올라서서 용맹스럽게 싸웠다. 그들은 미국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그들은 창과 칼로서 미군을 대적했다. 그럼 지금 현재 조선의 수비대가 미군하고 싸우고 있네. 이거 딱 봐도 무슨 전쟁이지? 신미양요의 광성진 전투를 이제 말하는 사료겠죠. 그러면 이 사료가 나오면은 이거 나오겠다. 수자기 약탈 관련해서 어제현 장군은 싸우다가 전사를 당했고요. 전리품으로 수자기가 약탈됐는데 미군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7년에 돌아오게 되죠. 우리 품으로. 근데 소유권 반환인가? 장기 임대 형식이야. 알겠지? 그리고 2024년에 다시 돌아갔어요. 미국으로. 2024년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만 알아도. 자, 계속할게요. 4번. 너희 나라 우리나라 사이에는 애당초에 소통 자체도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묘소에서 저지른, 자, 덕산묘소 여기가 포인트야. 지도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자,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은 충청도 덕산 가야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덕산 가야산에 도굴 하려고 온 거지. 덕국상인인 오페르트가. 그런데 실패했고 여기에 대한 결과 우리나라의 무슨 정책이 더 강화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야. 빔 프로젝트 시행들이 하나마나 진짜. 덕산 가야산이 어디 있냐면, 잠깐만. 그냥 대충 니네 있는데 대전 있는데 고르면 돼. 충청도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쯤에 있어. 덕산 가야산이. 그래. 자, 5번 갈게요. 척화합의.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1871년이죠. 만약에 이거 갖다가 문제를 뽑아내잖아. 그 6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대외적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에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사료라고 해석하시면 돼. 첫 번째는 천주교 박해 사건. 뭐가 들어와야 돼? 병인 박해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 병인 박해 이후에 미국 상선, 어떤 상선이 평양에 불시착해? 제너럴 시어머너. 그 다음이 병인 양요전쟁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이 신미양요 들어와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끝마친 대원군은 세국정책을 전국에 표방하는 척합의, 이 순서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척합의는 맨 마지막 순서에 들어와야 되는 이거 사료야. 자, 6번 갈게.
외교장관 의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교장관 의궤 일부래요. 2011년에 돌아왔다는 게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2011년에. 자, 소유권 반환은 아니라 그랬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장기 임대 형식으로 5년마다 계속 무기한 임대하는 형식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재현 장군의 수작이 2007년에 국내로 돌아왔다가 2024년에 미국에 다시 돌아갔다라는 점. 넘어가. 자, 7번 강화도 조약 체결 볼게요. 청나라 이홍장, 청이 러시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하면 만주 지역도 위험해질 수 있다. 조선에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될 것을 요청한다 라고 얘기했네. 자, 일단은 사건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일본 놈들이 운요라고 하는 군함을 보냈잖아. 그리고 선제 사격을 유도해서 잠깐의 군사 충돌까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 측은 어떻게 하래? 일본을 건드리지 말래. 조선과 일본이 서로 수교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홍장이가.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된 거고, 아래 거 볼게요. 산조 사네토미. 이번에 조선으로 가는 사절단은 운요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부산과 강화의 계약을 꼭 얻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사절단은 운용 사건을 계기로 가는 사절이래. 강화도 조약 체결 목적으로 가는 사절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 볼게요. 제1관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이거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실제 여기 무슨 의미 담겨져 있어? 청나라 황제의 간섭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다. 제4관 부산의 2개 항구를 20개월 안에 개항할 것. 이렇게 해서 무슨 항구가 열리지?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이 열려. 부산 몇 년? 76년. 원산항 80년. 인천항 83년. 부산 무슨 목적으로 열려요? 부산 무슨 목적으로 열어? 경제적 침략. 가까우니까 물자 약탈하기 좋지. 자, 그 다음에 원산항은 군사적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은 한양과 가까웠다 보니까 정치적 간섭을 목적으로 개항시킨 거죠. 제7관 일본과 항해자가 수시로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 해안 측량권이고 제10관 치해법권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이 정치적으로 불평등 조약인 이유 고르라고 하면 7관과 10관 고르면 되는 거야. 치해법권하고 해안 측량권. 자, 다음 거 넘어갈게. 황준원의 조선 쟁략. 이거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나라에다가 빈칸을 아까처럼 이렇게 뚫어 놓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 해당 국가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은 황준원의 조선 책략. 잠깐만, 이거 갖고 온 사람이 누구야? 2차 순신사 홍집이죠. 홍집이. 근데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방책을 황준원이 제공을 한 건데, 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속함을 맺고 미국과 연합해라. 그럼 여기서 황준원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야? 미국과 연맹하라는 게 이 황준원의 포인트였죠.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에 영향을 끼쳐주게 된 거고. 9번 사료 가겠습니다. 자, 짐, 명나라 성황제가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왕의 조카 휘, 조선의 성종을 신하로 봉해 조선 국왕으로 삼아 국정을 이어서 다스리게 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원래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청을 중심으로 한 조공 채권관계 질서가 원래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 들어온다. 이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법학자 휘트니스 국제법 저서로서 이제 이 19세기 들어가고 나서는 모든 국가의 조약은 이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국제법에 입각해서 조약이 체결돼. 자, 이 법에 입각해서 조약이 체결된 걸 근대적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만국공법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국가의 권리, 위상, 그 다음에 의무는 다 평등하다라는 거야. 국가 간의 상하관계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 게 만국공법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조공채권관계라고 하는 거는 임금과 자식국가, 신하국가 이런 거잖아. 상하관계 질서에서 19세기 근대화 되면서 뭐로 바뀌어? 모든 게 평등한 만국공법에 입각한 국제질서로 바뀌었다라는 소리예요. 일단 읽어볼게. 국가를 다스리는 일상의 권리를 일러 주권이라 하는데, 이 주권은 안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밖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주권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각국의 법도에 따르며, 자, 각국의 법도에 따른데요, 주권을 다 서로 보존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일면 삼아 이제 만든 게 만국공법이야. 자, 각국은 그 승인 여부를 모두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그에 따라 책임진다. 자, 아무튼 10번 갈게요. 자, 조미수 통상조약 82년 1관 조선과 미국은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조약 상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 통제하면 서로 도와준다. 거중조정권이죠. 제1관. 근데 미국이 거중조정권을 어떻게 위반해? 1905년 7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위반을 하게 되죠. 미국은 필리핀을 장악하고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다 양국이 서로 합의를 본 거지.
자, 그리고 제14관 미국 관원과 백성이 일제히 균점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른 나라하고 뭐 조약 체결한 거 똑같이 적용해 주라는 거죠. 14관 뭐예요? 최국 대우예요. 최국 대우. 그래서 이 최국 대우 때문에 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 시점에 부산 개항장에서 무역하는 일본 상인 미국 상인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알겠지? 강화도 조약의 개항 조약 역시 미국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 11번 갈게. 한 교실에서는 또한 수십 개의 책상을 줄줄이 늘어놓고 영어책을 익히고 있었는데 이른바 사수라는 사람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자에게 지구개를 짚으며 모처의 지명을 부르면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대답하는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송원빈의 동경일기. 동경이 어디야? 도쿄야. 이거 조사시찰단 기록물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사료가 나오면 항상 킬러야. 자, 이거 조사시찰단이다. 알겠지? 이 사료 나오면 조사시찰단이야. 조사시찰단이 일본 가서 무슨 근대시설 2개 갖고 오더라? 그럼 그게 답이 되는 선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라고 하는 신문이 나왔던 인쇄소죠. 뭐예요? 방문국이에요. 방문국. 그 다음에 근대화폐 제작공장 뭐? 전환국. 둘 다 83년에 만들어진 거지. 자, 요거 설립에 영향을 준 거야. 방문국하고 전환국. 조사시찰단은. 자, 12번 볼게. 백낙관의 척화상소. 지금 외적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통상이지만 속으로는 재앙을 일으킬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담당 신하가 이를 걱정할 줄도 모르고 반대로 재물을 탐내어 강화를 주장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외놈들한테 항구 열어주지 말자. 이거는 위정척사 운동에 관련된 사료인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 개념 이렇게 쭉 써놨죠. 60년대 이항로하고 기정진이 척화 주존론, 70년대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80년대 영남만인소 이렇게 있었죠. 80년대 영남만인소는 조미수 통상조약을 반대하는 상소운동이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이모군란 때 청나라로 압송된 대원군. 청은 일본이 군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모군란 때